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안 망신이라고 했다. 내 입에서 나는 말은 애 교육에 해로운 소리라고 했다. 손주 앞에서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살라고 했다. 저녁상 앞에 앉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반찬이 아니라 며느리 얼굴이다. 숟가락만 살짝 잘못 놔도 인상이 먼저 구겨진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오징어 볶음을 조금 맵게 한 게 마음에 걸려서 조심스럽게 손주 접시에만 조금 덜어주고 있었는데 싱크대에서 물컵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한마디가 툭 떨어지더라. 엄마, 또 반찬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애 입맛이 예민한데. 괜히 어깨가 움찔했다. 아, 그래. 다음부터는 조금 덜 넣지 뭐. 그냥 입맛에 맞나 싶어서 한 건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게였지만 속으론 딴 생각이 돌았다. 이 집에 와서 하는 반찬은 늘 조심스럽다. 소금 한 꼬집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살림살이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싶은 거지. 손주는 좋다고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할머니 오징어 맛있어. 학교 급식보다 이게 더 좋아.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따뜻해져서 아이 머리를 쓱 쓰다듬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시선이 번쩍 날아온다. 애 머리 좀 그만 쓰다듬으세요. 떡지잖아요. 그리고 애 앞에서 너무 사투리 쓰지 말라니까. 내가 뭘 또 그리 심하게 썼다고 그래. 그냥 평소 말이지.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탁 들리더니 한숨이 깊게 나온다. 학교에서 요즘 말도 안 되는 별명들 많아요. 시골 말 쓰면 바로 놀림 당해요. 애 생각하면 좀만 고쳐보면 안 돼요. 시골 말. 그 말이 젓가락 끝에서 가슴까지 쿵 하고 박히는 느낌이었다. 나한텐 시골이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가 뒤섞인 곳이긴 했지. 그래도 내 세상이었고 내 발바닥으로 버텨낸 자리였다. 그런 걸 한 단어로 잘라서 올려놓고 망신이니 못이 붙이는 세상이 며느리 세상인 거다.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리면서 웃어넘겼다. 알았다, 알았어. 앞으로 입 좀 다물고 있을게. 그럼 되냐? 손주는 눈치도 못 채고 김을 집어먹고 있었다. 그 모습이 또 기특해서 말끝이 짧아지려다가 옆에서 스치는 눈빛 한번 보고 그냥 입을 다물었다. 밥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하나 내민다. 반짝거리는 로고랑 함께 초대장 같은 화면이 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회사 패밀리데이 있어요. 가족 행사. 엄마도 오셔야 해요. 직원당 가족 2명 꼭 데려오라 했거든요. 그래. 그럼 같이 가야지. 뭐 입고 가면 되냐? 내 말을 들은 며느리가 나를 쭉 훑어보더니 옷장 쪽으로 눈을 슬쩍 돌린다. 저번에 입으셨던 꽃무늬 저고리는 안 돼요.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 회사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라서 그냥 제가 골라서 입혀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선 최대한 말 아끼시고. 알죠? 알지 못해도 안다고 해야 하는 자리가 시어머니 자리라고들 했다. 정말 그런가 싶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라.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와 옷장을 열었다. 꽃무늬 저고리가 구석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남편 제삿날 한 번, 큰집 잔칫날 한 번. 딱 2번 입고 다시는 못 입은 옷이다. 손끝으로 천을 한 번 쓰다듬다가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다. 저녁에 손주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다. 학교에서 가져온 숙제라나 뭐라나. 삼각대 앞에 나란히 서는데 옆에서 팔을 살짝 밀더니 나를 뒤쪽으로 옮겨 세운다. 엄마는 뒤에 서세요. 앞에 서면 화면이 좀 답답해 보여요. 답답한 건 화면이 아니라 내 가슴이었다. 그래도 억지 미소를 얼굴에 붙였다. 후레쉬가 번쩍이는 동안 나도 모르게 등을 더 굽혔다.
사진 속에서는 내가 더 작게 보이겠지. 그게 아마 며느리가 원하는 그림이겠지 싶었다. 사진 찍고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낮에 들었던 말들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다. 시골말, 촌스러워, 화면이 답답해 보여. 천장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도 며느리 얼굴 안 구기게 내가 좀 참고 말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조금 막히는 기분이었다. 토요일인가 하는 그 회사 행사 꼭 가야 하나 싶다가도 안 가면 또 말 나오겠지 싶어 입을 다물었다. 손바닥을 맞비벼 보니 굳은 살 박인 두 손이 서로 서걱거린다. 이 손으로 밥 벌어다 먹여놓고 이제는 말 한마디도 눈치 보고 해야 하는 신세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래도 아직은 그냥 넘겨보자. 아직까지는. 그때는 몰랐다. 그 패밀리데이라는 날이 오래 참고 넘기던 것들이 한 번에 뒤집히는 날이 될 줄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집안은 조용하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다. 나는 습관처럼 먼저 부엌불을 켰다. 누구 깨울 것도 아닌데 괜히 발자국 소리까지 죽이면서 슬리퍼를 끌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정리하다가 문득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리는데 불 꺼진 창문에 비친 내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쭈글쭈글하게 접힌 손등, 굳은 살이 박여 울퉁불퉁해진 손마디. 물줄기 속에서 그 손이 더 낯설어 보이더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한번 물을 껐다가 천천히 두 손바닥을 마주 비벼봤다. 깔깔한 살결이 서로를 긁는 소리가 작게 났다. 거친 살 사이로 세제가 조금 끼어 하얗게 거품이 일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내 평생이 박힌 것 같았다. 20살 무렵에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났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찢고 겨울에도 창문은 얼어붙어 있었지.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할 때면 두 다리가 자기 다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도 그때는 얼굴이 탱탱했고 손에도 핏기가 있었다. 기숙사 좁은 방에서 다른 여자 셋이랑 같이 자면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다. 나중에 내 애는 꼭 책상 앞에만 앉혀놓고 싶다고. 공장 말고 학교 보내고 싶다고. 그게 전부였다. 큰 욕심도 아니었다. 밥 굶지 않고 겨울에 이불 덮고 잘 수 있는 집, 비 안 새는 지붕, 그리고 학교 가방 메고 다니는 뒷모습?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다. 손에 물기가 조금 마르자 굳은 살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그 굳은 살을 보는데 준호 초등학교 졸업식이 떠올랐다. 새까만 교실 작게 써붙여진 반번호, 그리고 앞에 나와 상장받던 그의 모습.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나는 시장에서 막 튀겨낸 튀김 냄새를 잔뜩 묻히고 졸업식으로 뛰어갔다. 흰 블라우스 하나 사입을 형편도 안 돼서 평소 입던 니트에 다림질만 3개 해서 갔다. 애들이 부모들 사진 찍는다고 복도에서 몰려 있는데 나는 한쪽 구석에만 서 있었다. 튀김 기름 냄새가 혹시라도 퍼질까 싶어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준호가 나를 보면서 손을 흔들어 줬다. 오늘 엄마 온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그 눈빛 하나에 그날 기름 냄새도 옷 구겨진 것도 다 괜찮아졌었다. 그렇게 키운 애가 이제 40이 넘었다. 아버지 없이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한 세월이 내 두 손바닥에 다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말투 하나, 옷 하나까지 눈치를 보며 서 있다. 그게 문득 우스워서 또 한편으론 서운해서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거실 쪽을 슬쩍 보니 며느리가 어제 벗어놓고 간 코트가 소파 위에 걸쳐져 있었다.
깨끗하고 반듯한 회사 코트.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봤던 그런 옷. 나는 걸음을 옮겨 그 옷깃을 한번 쓸어내렸다. 먼지도 하나 없다. 좋은 세탁소 냄새가 났다. 참 잘도 살았네 싶었다. 며느리는 늘 말한다. 자기가 벌어서 이 집 굴러간다고. 대기업 과장이고 외국어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거래처에서도 인정받는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다. 그래, 그만하면 얼마나 고생하겠나 싶어서. 근데 요즘은 그 말 뒤에 숨은 다른 말이 자꾸 들린다. 나는 기껏해야 시골에서 올라온 학력도 없는 말투부터 고쳐야 할 사람이라는 말. 손주 교육에 방해되는 존재라는 말. 어제 저녁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그랬다. 나는 음식 준비하겠다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설거지하다가 물 묻은 손을 옷에 한번 쓱 닦고 조심스럽게 거실 문턱에 서봤다. TV 소리랑 사람 목소리가 뒤섞여서 어수선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떡을 집어먹으면서 말했다. 사위 승진도 앞두고 있고 딸은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좋은 사위, 좋은 딸 두어서 부럽다고. 그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여긴 우리 친정 식구들이고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 어른이라고. 나는 순간 멍해졌다. 내가 내 귀를 의심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 어른. 맞는 말이긴 했다. 나는 시골에서 올라왔고 나이도 많다. 근데 그 말에서 빠져있는 두 글자가 있었다. 시어머니.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괜히 무거워졌다. 그대로 들어가기 뭐해서 나는 괜히 부엌으로 다시 돌아왔다. 탕에 간을 한 번 더 보고 김치 국물도 조금 덜고 없는 일 만들어 손을 움직였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웃는 소리, 친정 식구들 맞장구 치는 소리가 흘러들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 어른이라. 내가 이 집 문턱을 처음 넘어올 때 시어머니니 어머님이니 하면서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떠받들던 건 며느리 쪽이었다. 지금은 그 이름이 부끄러워졌나 보다. 친척 어른이라 부르면 마음이 편한가 보다. 그날 밤 손주가 나를 찾아왔다. 거실 불 다 꺼지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도 돌아간 뒤였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왜 거실에 안 나왔냐고, 왜 거기서 혼자 밥 먹었냐고. 나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다. 할미는 부엌이 편하다고.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내 옆에 쪼르르 붙어 앉았다. 그 체온이 따뜻해서 그날도 나는 대충 마음을 덮고 넘어갔다. 근데 이상하게 그 후로는 거울 앞에 서면 자꾸만 며느리 말들이 떠올랐다. 시골말, 촌스럽다, 화면이 답답하다, 친척 어른. 내가 거울 속 얼굴을 똑바로 못 보겠더라.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달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이 집에서 언제부터 손님이 된 거지. 싱크대 앞에 다시 서서 젖은 손을 보다가 나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이 집 세 식구 키운 사람이다.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다. 아직 입 다물고만 살긴 싫어졌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등허리가 조금 펴졌다. 공개 수업날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손주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했다. 할머니 꼭 오라고.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 자랑하고 싶다고. 그 말이 기특해서 전날 밤에 반찬을 3가지나 더 만들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치킨처럼 튀긴 두부조림까지. 아침에 도시락을 싸면서 괜히 김 모양도 한 번 더 다듬었다. 뚜껑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진 않겠다 싶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운동장 한쪽에 학부모들 차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서 교문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교실을 찾았다. 복도는 애들 웃음소리랑 선생님 목소리로 어수선했다. 교실 앞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다. 깔끔한 코트에 구두를 신고 다른 엄마들이랑 무리를 지어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왔네. 버스 2번 갈아타고 왔다. 길이 좀 막히더라. 멸치 씹는 소리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근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 애 친구들 많고 애들도 민감하니까. 이상한 소리만 안 하시면 돼요. 이상한 소리가 뭔데? 그냥 시골 말 같은 거. 괜히 애 별명 생겨요. 요즘 애들 무섭다고요. 나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힘을 주어 풀었다. 알았다. 그냥 구경만 하지 뭐. 교실 안으로 들어가 부모용 의자에 앉았다. 아이들 책상이 빽빽하게 놓여 있고 칠판 위에는 형광펜으로 오늘 수업 목표가 적혀 있었다. 가족을 소개해 봅시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밑에 동그라미 3개가 그려져 있었다. 아빠, 엄마, 가족. 손주는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여기 하는 입모양이 보였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왔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시작하더니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켰다. 자기 가족을 소개해 보라고 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고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고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손주 차례가 되자 아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집에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같이 살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나는 웃으면서 아이 등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시골 말 써서 친구들이 놀려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웃긴데 밖에서는 조금 창피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몇몇 아이들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부모석 쪽에서 누가 킥하고 웃는 소리가 났다. 내 귀만 그 소리를 크게 잡아당겨 들려주는 것 같았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 끈이 더 미끄러워졌다. 선생님이 대충 상황을 수습하려고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런 게 재밌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갔다. 애들 눈빛에 호기심과 장난기가 뒤섞여 있었다. 뒤쪽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야, 너네 할머니 시골 말 쓴대. 그거 알아? 나는 의자에 더 바짝 붙어 앉았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달려갔다. 손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도시락. 내 친구들도 같이 먹어도 돼. 그래, 많이 먹어라. 입에서는 그렇게 나갔는데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말이 계속 울렸다. 시골 말 써서 창피하다고. 복도로 나가는 길에 팔을 확 잡아 끄는 힘이 느껴졌다. 얼굴에는 웃음 비슷한 게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조심해 달라니까. 애가 그냥 한 말이지. 애가 입이야 뭐. 그냥요. 애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평소에 엄마가 어떻게 말하시길래. 내가 맨날 말투 좀 고치라고 했잖아요. 나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주변에 다른 학부모들이 서 있었다. 다들 못 들은 척 휴대폰을 보거나 아이를 챙기는 척 했지만 귀는 이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았다. 창피하면 그냥 내가 말을 안 하면 되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내가 한 말인데도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나는 정말로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손주 앞에서,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어디서든. 멸치볶음과 계란말이 냄새가 도시락 가방 틈으로 새어나왔다. 아까는 자랑스러웠던 그 냄새가 지금은 나까지 꾸짖는 것 같았다. 학교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손주 얼굴을 떠올렸다. 할머니, 도시락 맛있다고 웃던 얼굴. 그 얼굴은 천진난만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땀을 닦는 척 눈가를 한번 훔쳤다. 사람들 많은 정류장에서 나 혼자만 작은 섬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넘겼을 거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나름대로 둘 편을 들면서 스스로를 눌렀을 거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됐다. 억지로 삼키려 해도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말들이 남아 있었다. 시골말, 창피하다, 조심해달라. 버스에 올라앉아 창밖을 보다가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사치라고 여겼는데 오늘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비어 있었다. 모두 아직 학교와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다. 조용한 집안에 도시락 가방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사람이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말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지. 그날 저녁 손주가 달려와 말했다. 친구들이 도시락 맛있다고 했다면서 내일도 싸줄 수 있냐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싸줄게.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말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는 그냥 참고만 살지는 말자. 말 한마디 못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끌려다니진 말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조금, 정말 조금 해봤다. 그 다음 주부터는 집안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부엌이든 거실이든 어디에 서 있어도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말이든 시선이든 자꾸 나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색깔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안내장이었다. 요가, 건강체조, 글쓰기, 노래교실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구겨 넣었을 거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종이를 접어들고 집까지 올라왔다. 괜히 거실을 쓱 둘러봤다. 며느리도 손주도 없는 낮 시간. TV는 꺼져 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귀에 들어왔다.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더 숨이 막혔다. 나도 한 번쯤은 남들처럼 낮에 집 밖에 나가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롱에서 오래된 외출복을 하나 꺼냈다. 무릎이 조금 늘어난 바지, 군청색 카디건, 여전히 목이 따뜻한 목도리.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번 훑어봤다. 어깨를 쭉 펴보려고 했는데 습관처럼 또 등이 굽어졌다. 일부러 한 번 더 펴고 가볍게 볼을 톡 건드렸다. 그래 뭐.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죄는 아니지. 복지관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다. 길가에는 아직 겨울이 채 가시지 않아 나뭇가지가 앙상했다. 걸음을 옮길수록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입구에 도착하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신청서를 쓰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데
손이 괜히 떨렸다. 오랜만에 내 이름을 누군가에게 또렷하게 건네는 느낌이었다. 대기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휴게실로 들어갔다. 테이블마다 보리차가 놓여 있고 몇몇 어르신들이 벌써 수다를 떨고 있었다. 자리에 살짝 앉아 있으려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 오셨냐고, 어느 동 사냐고 묻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대충 동네 이름을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곧 며느리 이야기, 사위 이야기, 손주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며느리가 집에 인사를 잘 안 온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위가 사업 망해서 집까지 날아갈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하소연들 사이에서 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입이 풀렸다. 우리 집 며느리가 말투를 탓한다는 이야기, 손주가 공개 수업 시간에 했던 말, 시골 말이 창피하다는 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섞어줬다. 그 공감 한 번이 집에서 못 받은 위로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았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휴게실 한쪽 벽에 걸린 TV가 눈에 들어왔다. 소리는 작게 줄여져 있었지만 자막이 또렷했다. 뉴스 채널이었고 어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화면이었다. 진행자가 회사 이름을 말하고 회장 인터뷰 화면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 화면에 나온 얼굴을 보자 내 몸이 굳어버렸다. 중년을 훌쩍 넘긴 남자의 얼굴이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가느다란 금태 안경을 쓴 얼굴. 이마 주름과 입가의 선이 낯설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눈매랑 턱선이 너무 익숙했다. 화면 아래 자막에 이름이 떴다. 유상호 회장. 나는 숨을 한 번 들이켰다. TV 화면 속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웠고 공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예전에 다니던 공장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겨울이면 입김이 하얗게 나던 낡은 건물,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얼얼하던 작업장. 그때 그 공장 라인 끝쪽에 말없이 허리를 굽혀 일하던 젊은 남자가 하나 있었다. 아직 30도 안 됐던 얼굴, 늘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던 손. 상호야, 이쪽 좀 들어와 봐. 내 입에서 저절로 그때 불러주던 이름이 흘러나왔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저 사람 예전에 같이 일하던 앤데. 기억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렷하게 돌아왔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사고가 날 뻔했다.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다가 불꽃이 튄 적이 있었다. 상호가 잠깐 정신을 놓치고 버튼을 제대로 못 눌러서였다. 소장이 달려와서 그의 멱살을 잡았고 그날 당장 잘라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내가 나섰다. 그 애가 어떤 사정인지 집에 병든 어머니를 모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월급 아니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소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기계 상태가 원래 안 좋았다는 말, 설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 책임을 전부 한 사람에게만 씌우는 건 아니라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같이 잘릴 뻔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소장은 한숨을 내쉬며 상호를 한 번만 더 지켜보기로 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공장에 안전점검이 들어오고 기계가 싹 바뀌었다. 며칠 뒤 상호가 나를 따로 불러냈다. 손에 꾸깃꾸깃한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자기 집 사정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꼭 갚겠다고, 은혜 잊지 않겠다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나는 그때 웃으면서 말했다. 은혜는 무슨.
그냥 사람 하나 살려놓는 거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말을 섞었다. 상호는 틈만 나면 공부 얘기를 했다. 기술 배우고 싶다. 밤에라도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 언젠가는 자기 이름 박힌 회사 하나 만들고 싶다는 소리를 했다. 나는 그게 그냥 젊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허풍인 줄 알았다. 근데 지금 그 허풍이 현실이 돼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인터뷰 끝에서 기자가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실수 한 번으로 잘릴 뻔한 자신을 끝까지 변호해줬던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눈빛을 나는 알고 있었다. 가슴이 뜨끔했다. 똑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게 밀려왔다. 뉴스가 광고로 넘어가자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안이 조금 마르는 느낌이었다.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앤데 저렇게 됐네. 상호라는 앤데 나한텐 아직도 그 얼굴이 20몇 살로 남아있는데 자세한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었다. 대신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복지관에서 나눠준 공짜 수첩이다. 첫 페이지를 펴고 볼펜으로 방금 본 이름을 적었다. 유상호. 글자를 쓰는 손이 조금 떨렸다. 내게는 오래전 공장 바닥에 떨어졌던 이름 하나가 TV 화면을 타고 다시 눈앞에 돌아온 셈이다. 나는 그 이름 아래에 작게 한 줄을 덧붙였다. 언젠가 한번 꼭 다시 만나보고 싶다. 수첩을 덮어 가방에 넣으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다. 나이 들어 별일 다 생각한다 싶기도 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든든해졌다. 세상이 다 나를 잊어도 어쩌면 누군가는 아직 나를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방금 적은 이름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유상호. 상호야. 그때는 몰랐다. 그 이름 하나가 나중에 내 인생의 판을 통째로 흔들게 될 줄은. 토요일 아침부터 며느리 발소리가 분주했다. 현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를 갈아 신어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덧바르고 있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커피를 홀짝였다. 오늘 회사 패밀리데이 간다면서 어제부터 몇 번을 당부를 들었는지 모른다. 말 조심, 행동 조심, 표정 관리. 내가 무슨 사고라도 치고 올 사람처럼. 엄마, 이리 와보세요. 옷 갈아입어야죠. 방에 들어가니 침대 위에 옷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베이지색 니트, 검은 바지, 얇은 코트. 내가 평소에 입던 옷들보다는 확실히 단정했다. 대신 내가 좋아하던 꽃무늬 저고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그나마 제일 무난해요. 목도리도 이걸로 하고 너무 알록달록한 건 빼고요. 회사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나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을 쭉 빼는 며느리 옆에서 내 얼굴은 그냥 배경처럼 비쳐 있었다. 볼에 바른 분이 어색해서 손바닥으로 몇 번 두드려 퍼발랐다. 괜찮네. 나도 이렇게 입으니까 사람 같네. 농담처럼 흘린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웃지 않았다. 대신 내 어깨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어르신처럼만 보이면 돼요. 너무 티나면 안 되고. 티나면 안 된다는 말이 이상하게 꽂혔다. 나는 입술을 한번 다물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유리창이 번쩍거리고 로비 천장이 높았다. 나는 목을 조금 뒤로 젖혀 위를 올려다봤다. 따로 손 안 대도 목이 자동으로 숙여지는 구조였다.
로비 한쪽에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여기 와서 줄 서요. 사진 한 장 찍고 들어가요. 사진 찍는 줄에 서니 며느리가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혹시라도 직원들이 물어보면 그냥 동네에 사는 친척이라고만 하세요. 굳이 시어머니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괜히 복잡해져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쿡 찔렸다. 그래, 알았다. 사진사가 우리를 보고 웃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며느리는 아들 팔짱을 끼고 앞에 섰고 나는 뒤에서 어깨만 겨우 보이게 서 있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잠깐씩 멀어졌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컸다. 강당 같은 곳에 의자가 빽빽이 놓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나는 맨 끝줄 쪽에 자리를 잡으려는데 며느리가 팔을 잡았다. 여기요, 여기. 너무 구석은 또 그렇고 가운데는 민망하니까 이쪽이 딱 좋아요. 엄마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시면 돼요. 구경만. 오늘 내 역할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싶었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고 무대 위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회사 홍보 영상, 직원들 인터뷰, 웃고 떠드는 장면들. 나는 화면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봤다. 다들 잘 차려입고 웃고 있었다. 잠시 후 사회자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우리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무심코 무대 쪽을 바라봤다. 조명 아래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봤던 그 얼굴, 복지관에서 봤던 뉴스 속 그 사람, 유상호 회장. 심장이 한 번 세게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들렸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살짝 앞으로 숙였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다. 직원들, 가족들, 고생 많았다는 말이 이어졌다. 나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눈이 먼저 움직였다. 저 사람 나를 알아볼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그냥 넘어가겠지 싶었다. 수십 년이 지났다. 공장 바닥에서 일하던 안악 하나를 큰 회사 회장이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스스로 생각을 잘랐다. 근데 그때였다. 회장 시선이 천천히 객석을 훑다가 내가 앉아있는 쪽으로 멈췄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한번 비볐다. 그런데도 그 눈이 이쪽을 향해 있었다. 잠깐 정적 같은 게 흘렀다. 회장이 마이크를 입에서 떼더니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무대 계단 쪽으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일었다.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저 사람이 왜 내려오지? 설마. 회장은 객석 사이 통로를 천천히 걸어 내려와 내가 앉아 있는 줄 앞에 섰다. 그리고 또렷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오말순 누님 맞으시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목구멍에 돌멩이가 걸린 것처럼 말이 안 나왔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예나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며느리 옆에서 몸이 굳어 있는 게 느껴졌다. 아들도 나와 회장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이 나한테 오래 찾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오늘에서야 뵙네요.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일하셨던 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손을 허공에 허둥지둥 뻗었다. 에이, 뭘 그래.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하나. 그게 언제적 일인데. 목소리가 떨려서 내 말인지도 낯설게 들렸다. 회장은 다시 고개를 들고 웃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무대 위 조명이 이쪽까지 번져와서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다. 나는 순간 눈을 찡그렸다. 오래전 기계 돌아가던 공장 바닥과 지금 이 화려한 강당이 한 화면에 겹쳐 보였다. 사회자가 눈치를 채고 마이크를 들고 내려왔다. 상황을 자연스럽게 포장하려고 농담을 던졌다. 회사 창업 비화라느니 인간적인 스토리라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내 귀에는 회장 목소리만 또렷하게 남았다. 제가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끝나고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도 잘 안 난다. 그저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며느리 얼굴이 옆에서 하얗게 질려 있는 게 스쳐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로 복도가 붐빌 때 직원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이 기다린다고, 따로 뵙고 싶어 한다고. 나는 며느리 눈치를 한번 봤다가 그냥 조용히 뒤를 따라갔다. 작은 응접실 같은 공간으로 안내됐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회장이 혼자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상호였다. 오말순 누님,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래, 많이도 컸다. TV에서 보긴 했는데 진짜로 보니까 또 이상하네.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 사람 하나로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누님이 저 대신 욕먹어 주시고 소장 붙들고 싸워주셔서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죠.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나는 손사래를 쳤다. 보답은 무슨, 사람 하나 살려놓는 거지. 나도 그때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던 사람이었는데.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명함 지갑을 꺼냈다. 반듯한 종이 위에 선명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의 이름과 회사 이름, 그리고 개인 연락처. 혹시라도 힘들거나 부당한 일 겪으시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제게는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이 적힌 종이는 고작 병원 접수증, 공과금 고지서 정도였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건네는 종이었다. 방을 나와 다시 행사장 쪽으로 걸어오는데 손바닥 안에 쥔 명함이 뜨겁게 느껴졌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그때 어렴풋이 느꼈다. 내 인생에서 뭔가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작아져야만 했던 내가 처음으로 내 편을 가진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방 문을 닫고 혼자 앉았다.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잘 때도 베개 옆에 두었다. 혹시 꿈일까 싶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그래도 명함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겼구나. 회사 패밀리데이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며느리 표정은 묘했다.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하더니 집 앞에 도착해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오늘 엄청 주목받긴 했네요.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칭찬인지 불평인지 모를 말투였다. 나는 대충 웃어넘겼다. 나야 그냥 구경만 한 거지. 난 여기가 아직도 어색하다. 대답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 회장 얼굴이 맴돌았다. 나를 향해 허리 숙이던 모습, 명함을 내밀던 손.
그 장면들은 선명했는데 며느리 목소리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거실 불부터 켰다. 코트를 벗으면서 슬쩍 내 쪽을 바라봤다. 근데 엄마 아까는 좀 과하긴 했어요. 뭐가? 아니, 회장님이야 예정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지만 직원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됐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시면 나중에 회사 생활에 괜히 영향 갈까봐.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이다. 먼저 내려온 사람도, 먼저 인사한 사람도 다 그 사람인데. 말끝이 조금 날카로워졌다는 걸 나도 알았다. 며느리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회장님이 예의상 그렇게 한 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는 그냥 평소처럼만 계시면 돼요. 괜히 나서지 마시고, 괜히 나서지 말라.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에 박혔다. 나는 더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냈다. 하얀 카드에 선명한 글자들, 유상호라는 이름과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누가 봐도 별것 아닌 종이 한 장인데 내겐 달랐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늘 내가 책임지는 쪽이었지 부탁하는 쪽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든든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데 공개 수업날 복도에서 며느리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창피하니 조심해 달라던 말,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던 말. 손주 입에서 흘러나온 시골말 이야기도 같이 떠올랐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줄줄이 머릿속에 걸려 나왔다. 시골 사람, 촌스럽다, 집안 망신, 화면이 답답하다, 친척 어른. 그 말들이 하나하나 내 속살을 긁고 지나갔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게 되지 않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뒤적였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나눠준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아직 앞장만 조금 쓰고 나머지는 깨끗했다. 옆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고 첫 장 위쪽에 조그맣게 날짜를 적었다. 2025년 3월 어느 날. 그리고 아래에 한 줄을 썼다. 오늘 며느리가 한 말. 괜히 나서지 말라 했다. 회장님이 예의상 했을 뿐이라 했다. 글씨가 조금 비뚤어졌다. 손이 떨려서 그런지 오래 글을 안 써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계속 썼다. 공개 수업 날 했던 말도 하나씩 떠올려 적었다. 시골 말 써서 창피하다고 했다. 애 교육에 해롭다고 했다. 집에 친척 어른이라고 소개했다.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그때 입에서 피어오르던 당혹감과 서러움이 다시 되살아났다. 눈물이 찔끔 나오려 해서 나는 일부러 웃는 소리를 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부터는 다 적어둬야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말로만 삼키고 넘기지 말고 종이에라도 남겨놓자. 나중에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회장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수첩이 눈앞에 보였다. 결국 불을 켜고 수첩을 한 번 더 펼쳐봤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르겠다. 다음 날 오후 손주 학원 상담이 있다고 했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다. 굳이 오실 필요는 없는데 뭐 오시겠다면 말리진 않죠. 대신 오늘은 학원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복도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래, 복도에는 서 있을 수 있다.
학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유리로 둘러싸인 로비에 애들 이름이 적힌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다. 며느리는 접수대에 이름을 말하고 나한테는 복도 끝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계세요. 상담 금방 끝나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복도에는 다른 부모들도 둘러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죽였고 누군가는 아이 숙제를 챙겼다. 나는 괜히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어제 썼던 글을 한 번 더 읽었다. 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저희 집이 좀 애 교육에 민감해요. 솔직히 말하면 집안 분위기가 애 공부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시골 말투라든지 옛날식 사고방식 같은 것들. 애가 그런 영향 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수첩이 덜덜 떨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펜을 잡았다. 그리고 방금 들은 말을 그대로 적었다. 애 교육에 방해되는 집안 분위기, 시골 말투, 옛날식 사고방식. 글씨를 쓰는 동안 안쪽에서는 또 다른 말들이 오갔다. 공부 계획, 성적, 진학. 그 모든 얘기 위에서 나는 조용히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상담이 끝난 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복도로 흘러나왔다. 며느리가 내 손에 수첩이 들려 있는 걸 보고 잠깐 눈길을 주었다. 뭐 적으세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이제는 좀 적어두려고. 내 말에 며느리는 애매하게 웃었다. 그럴 시간에 드라마라도 보시지. 괜히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나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말들을 이제는 종이에라도 붙들어 두고 싶다는 마음. 집에 돌아와 수첩을 베개 옆에 두고 누웠다. 손바닥 안에는 여전히 회장 명함이 쥐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입 닫고 참고만 있는 늙은이로 남지 않을 거다. 내 이야기 정도는 내가 지켜볼 거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랜만에 스스로를 조금은 믿어보기로 했다. 행사 날이라고 해도 별로 기대 같은 건 없었다. 지난번 패밀리데이도 결국 남의 잔치 구경하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다. 복지관에서 봤던 뉴스, 강당에서 나를 알아보고 내려오던 회장, 내 손 안에 쥐어진 명함. 그 모든 게 뒤엉켜서 마음 한쪽이 묘하게 뜨거웠다. 오전부터 며느리는 분주했다.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다. 승진자 후보 발표, 우수 직원 시상, 가족들 앞에서 직원들 이야기 보여주는 행사. 자기는 이번에 승진이 거의 확정이라고 했다. 그 말을 할 때 며느리 눈은 반짝거렸다. 엄마,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괜히 오해 살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처럼 회장님이 갑자기 내려오시거나 그러면 좋게만 보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끝을 흐리는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다. 지난번처럼이라니. 내가 무슨 마술이라도 부려서 회장을 불러낸 줄 아는 모양이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오늘도 나는 구경만 할 거다. 대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기억이나 해둘 거다. 회사 강당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떠 있었다. 무대 앞쪽 의자들은 이미 꽉 차 있었고 중간쯤 자리부터 가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지난번과 비슷한 자리에 앉았다. 며느리는 연신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손톱을 톡톡 두드렸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회사 실적, 새로 진출하는 사업, 이런저런 숫자들이 나왔다. 그런 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영상 사이사이에 잡히는 직원들 얼굴을 봤다. 다들 자기 일터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사회자가 우리 회사를 만든 사람들 이야기라느니 가족과 함께 걷는 시간이라느니 하는 말들을 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 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 위에 하얀 글자가 하나 떠올랐다. 어느 공장 아주머니의 약속.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화면이 바뀌더니 옛날 사진 몇 장이 이어서 나왔다. 오래된 흑백 사진, 기계들이 줄지어 있는 공장 안,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자들, 기름때 묻은 작업복.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내 젊은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카메라 앞에 앉은 유상호 회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상호 그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던 이야기, 처음 실수했을 때의 이야기, 잘릴 뻔했던 날, 그리고 그때 자기를 대신해 나섰던 한 아주머니 얘기.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는 내 얼굴을 떠올리는 듯 눈을 길게 감았다가 떴다. 제가 진짜 교양을 처음 배운 날이 그날입니다. 이 한마디가 강당한 공기를 바꿔버렸다. 사람들 속삭이는 소리가 잦아들고 모두 화면에 시선이 고정됐다. 그분은 학력도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손에는 설거지 자국, 볼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그런데 잘못한 사람보다 먼저 자기 몸을 앞으로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따져 묻는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 저는 그게 진짜 교양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다. 옆에서 며느리가 굳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눈에는 옆 얼굴까지 또렷하게 보였다. 눈앞에서 자기 이야기와 전혀 다른 종류의 교양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었다. 영상 화면이 서서히 지금 회사 모습으로 넘어갔다. 회장은 말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 바라는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태도라고. 동료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함께 버티게 만드는 말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 한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겹쳐졌다. 시골 말 써서 애 창피하다고요. 집안 분위기가 애 공부에 방해된다고요. 엄마는 그냥 친척 어른이라고만 할게요. 몇 달 동안 내 속을 긁어내리던 그 말들이 회장 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올 것 같아서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같이 올라왔다. 영상이 끝날 무렵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한 번 더 떴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한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 사이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말순 어머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몸이 먼저 떨렸다. 옆에서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도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일부러 허리를 쭉 펴고 앞을 바라봤다. 사람들 사이로 시선이 쏟아졌다. 몇 번이나 나를 스쳐 지나갔던 싸늘한 시선들, 갑매기는 눈빛들, 그 모든 게 갑자기 다른 빛으로 느껴졌다. 사회자가 나를 무대로 안내했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넘어지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라. 이건 내가 빌어 얻은 자리가 아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니
회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나를 향해 또 한 번 허리를 깊게 숙였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리고 이 회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다. 웃으면서도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회장은 관객석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양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영어 잘하고 프레젠테이션 능숙한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어려운 사람 편에 서줄 줄 아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저는 이분께 그걸 배웠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차분해졌다. 내 안에서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종류의 존중이 자리를 잡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누가 내 말투를 갖고 뭐라고 해도, 누가 내 옷차림을 보고 촌스럽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상관없었다. 관객석 쪽을 힐끔 보니 며느리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옆자리 사람들 귀에 대고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이 아까 영상에 나온 그 아주머니래. 회장님이 존경한다고 한 그분이래.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그래, 이제 좀 공평해진 것 같다. 행사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직원 몇 명이 내게 다가와 인사했다.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모를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오늘은 적어도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강당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유리창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길게 들이운 내 그림자가 유리 바닥에 겹쳐 보였다. 나는 가방 안을 더듬어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영상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어느 공장 아주머니의 약속.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각이 선명했다. 오래전 공장 바닥에 떨어지던 기름 방울 대신 이제는 내 손이 선택해서 남기는 글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나를 부끄러워할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품고 나는 다시 강당 안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향해 걸어갔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손주는 뒷좌석에서 졸다가 창밖만 멀뚱히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운전대만 꼭 붙잡고 있었다. 나도 일부러 말을 아꼈다. 오늘 같은 날 괜히 먼저 입을 열었다가 또 뭐라고 들을 것 같아서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부터 달라졌다. 며느리가 코트를 벗다가 말없이 소파 위에 던졌다. 아들은 눈치를 보다가 나를 한 번, 며느리를 한 번 번갈아 봤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낯설었다. 나는 코트 단추를 푸르르 풀면서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고생은 별로. 그냥 오래 앉아만 있었지. 멸치 씹는 소리 같은 정적이 잠깐 흘렀다. 며느리가 결국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행사는 회사에서 기획한 거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직원들이 엄청 물어봤어요. 대체 어떤 사이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떤 사이면 또 어떻고.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내가 좀 도와준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다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다.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회장님이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제가 괜히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고 엄마도 갑자기 주목받으면 피곤하시잖아요. 이제는 알겠다 싶었다. 이 사람 눈에는 내가 존중받는 장면조차도 부담스러운 일로 보이는 거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나는 거실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낡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하지만 내겐 이 집에서 제일 단단한 물건이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들은 말들이다. 수첩을 펼치고 천천히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날짜와 함께 적힌 문장들이 눈앞에 줄지어 섰다. 시골 말 써서 애 창피하다고 했다. 집안 분위기가 애 공부에 방해된다고 했다. 손주 친구들 앞에서 나를 친척 어른이라고만 소개했다. 학교 복도에서, 학원 상담실에서, 거실에서 한 줄 읽을 때마다 그때 냄새와 온도가 같이 떠올랐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또렷하게 냈다. 이 말들 다 기억나냐?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선을 피했다. 그러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말했다. 그때는 제가 예민해서 그랬어요. 애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냥 깊게 새기지 마시지 그랬어요. 나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나는 평생 남들이 한 말 가볍게 넘겨가면서 살았다. 너희 아버지랑 살 때도, 공장에서 욕먹을 때도, 시장에서 손님한테 모욕당할 때도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말을 하다 보니 마음 한가운데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올라왔다. 근데 말이야. 나이 든 사람이 다 참아야 하는 법은 없다. 늙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 지연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오늘은 내 말부터 다 하고 싶다. 평생 누구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거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는 내 말투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 이 말로 물건 팔고, 이 말로 사람 붙잡고, 이 말로 너 키웠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아내가 내 말을 애 교육에 해로운 소리라고 했다. 그 말 듣고도 내가 웃으면서 넘겼다. 그게 내 잘못이다.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냥 애가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까봐. 놀림을 받아도 말이다. 할미 때문에 웃음이 나는 집이 나쁘냐? 할미 말투가 촌스러워도 할미가 나쁜 말을 한 적은 없다. 나는 손주를 떠올렸다. 도시락 뚜껑을 열고 좋아하던 얼굴, 할머니 말 웃기다고 까르르 웃던 모습. 나는 이제 다르게 살 거다. 손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말 다시 들으면 나는 이 집에 안 온다.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들이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이번에는 며느리 쪽을 바라봤다. 당신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말 심하게 한 거. 나도 이제 알겠다. 그 말에 며느리 눈이 크게 떴다. 당신까지 왜 그래요? 나는 그냥 애 생각해서. 애를 생각하면 말이다.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애로 키울 거냐? 할머니 덕에 웃는 애로 키울 거냐?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나조차도 놀랄 만큼이었다. 나는 욕심 없다. 이 집 재산에도 관심 없고 너희 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손주 앞에서 내 이름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이 아니라 이 집 할머니라고 분명히 말해달라고.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앞에서 욕하지는 말아달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끝까지 버티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그 말은 마치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아주 가볍지만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부터 바꿀 거다. 너희 눈치 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않을 거다. 복지관도 나가고 글쓰기 수업도 다닐 거다. 내 이야기를 내 말로 적을 거다. 그 말에 아들이 나를 본다. 엄마, 글쓰기 수업 다녀요. 그래. 늦게 배워도 된다. 늦게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아예 안 배우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은 속으로만 삼키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밤 자기 전에 손주가 방으로 슬쩍 들어왔다.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TV에 나온 회장님이 할머니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응, 할머니가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라고 했어. 우리 할머니 멋있다고 했어. 아이 목소리는 자랑스러웠다. 나는 웃음이 났다. 그래. 그럼 됐다. 손주가 나가고 방 안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베개 옆에 놓아둔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천천히 글자를 적었다. 오늘 나는 내 몫의 존중을 스스로 요구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았다. 늙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들어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이 전보다 넓어 보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체면을 위해서 작아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부엌불을 켤 거다.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을 거다. 대신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 집 식탁에서 나는 더 이상 숨죽여 서 있지 않을 거다. 필요한 말은 할 거다. 잘못된 말에는 아니라고 할 거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내 말투를, 내 손바닥을, 내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이제야 늦게 겨우 내 편이 되어주는 마음 하나를 얻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남은 날들은 조금 덜 서럽게 지나갈 것 같았다.